골목 끝 어둠에서 기록 지워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짧게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그 한마디 때문에 강재인, 황기찬, 강세리, 김도윤 네 사람의 인생이 동시에 뒤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은 처음엔 별것 아닌 듯 보였는데요. 잠깐만, 여기 정지해봐요라고 말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녀의 손끝이 멈춰선 프레임 속에는 반쯤 잘린 번호판, 희미한 파란색 라벨, 그리고 골목을 가로지르는 그림자 하나가 겨우 걸려 있었거든요. 제이는 그 짤막한 그림자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와 다시 마주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감정이 앞서지 않으려고 깊게 숨을 고르더니 김도윤,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김도윤은 의사로서의 냉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도 그 프레임을 보는 순간 표정 근육이 먼저 반응했어요. 제인 씨, 이 영상 누가 일부러 편집한 흔적이 있어요. 음성 대역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요. 누가 잘라냈다는 뜻이죠. 황기찬은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변명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침묵이 불편하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황기찬의 마음속에는 제인을 향한 뒤늦은 애정, 강세리와 얽힌 부채, 그리고 YL그룹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압박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밤이 너무 많아졌어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더라고요. 강세리는 반대로 눈빛이 더 또렷해졌는데요. 강세리는 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감정의 파도를 정면으로 받아내기보다 곧장 파고를 가르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어요. 블랙박스? 편집?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말은 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본 사람은 김도윤 뿐이었어요. 의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숨기려는 게 어디인지 제일 잘 보거든요.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제인이 두 번째 파일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USB 안에 REC240이라는 숨겨진 파일이 있었더라고요. 파일을 열자 화면은 골목이 아니라 차 내부에서 시작했어요. 대시보드에 붙은 파란색 라벨,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다이얼 톤. 그 직후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렸는데요. 대기. 신호 후 이동. 제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동선이었네요. 김도윤이 바로 받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신호를 주는지 이 파일은 그 그림자만 슬쩍 남겼고요. 황기찬은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그날 밤 난 골목 근처에 있었어. 강세리한테 전화가 왔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들었지. 난 그게 행사장에서 흔히 있는 인파 통제 이야기인 줄 알았고 차를 세웠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 사람을 치지 않으려고. 거기까진 분명해. 황기찬의 고백은 미완성이었는데요. 미완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솔직했어요. 그 다음은 누군가가 와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강세리는 그 전화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지시했다는 뜻은 아니죠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제이는 강세리의 말투에서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올라오는 결을 읽어냈어요. 세리 씨, 저한테 솔직해도 돼요. 전 당신을 증오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강세리는 그 말에 잠깐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고르더니 제인, 난 회사가 무너지는 그림만큼은 피하고 싶었어.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사실이야 라고 했어요. 다만 그 사실 안에 감춰둔 또 다른 사실은 끝내 꺼내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외부에서 밀려왔어요. YL그룹 경호팀 내부 주파수와 블랙박스 음성 대역이 묘하게 겹친다는 단서가 포착된 거예요. 김도윤이 소리를 여러 겹으로 분리해보니 기록 지워라는 세 단어 바로 뒤에 아주 낮은 잡음이 따라 붙었는데요. 그 잡음이 경호팀이 쓰는 무전 주파수의 잔향과 동일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김도윤은 의사지만 소리에 집착하는 편이라 미세한 떨림과 패턴을 포착하는 일에 꽤 강했거든요. 이건 현장에서 생긴 즉흥 지시가 아니에요. 미리 지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을 숨겼겠죠. 지울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군가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자기만의 백업을 남긴 거예요. 문제는 그 백업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느냐였는데요. 황기찬은 아버지 같은 자리에 박윤재 아니, 여기선 배우 이름이 아니라 극중 동명이인으로 혼선 오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황기찬은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얽힌 보호망을 떠올리면서 그 보호망이 오히려 자신을 오가맬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누가 나를 지켰는지, 누가 회사를 지켰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만 지켰는지를 구분해야겠구나. 황기찬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 결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제인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끊어내야 하는 의지가 처음으로 같은 축에 놓였어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터졌어요. 제인이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거든요. 강재인 씨, 그 블랙박스 혼자 보지 마요. 당신이 혼자 보면 당신만 위험해요. 전화는 거기서 뚝 끊겼는데요. 제인은 그 목소리가 알아두라고 알려주는 사람인지 겁주려고 위협하는 사람인지 감을 잡지 못했어요. 다만 제인은 예전의 제인이 아니었죠. 무너진 인생의 잔해 속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흔들리는 대신 방향을 잡는 법을 배워요. 제인은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진짜로 덮개를 열 때가 온 것 같아요. 김도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같이 하자고 답했는데요. 그 짧은 대답 안에 제인을 향한 무수한 감정과 자기 자신을 향한 엄격함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네 사람 강재인, 황기찬, 강세리, 김도윤 이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요. 누구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제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부턴 추측 금지, 감정 과속 금지, 팩트만. 각자 아는 걸 다 꺼냅시다.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든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내면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고 길을 비켜주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밤 난 골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사람을 보고 놀라서였지.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돌아가라고 했어. 경호팀에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었지. 난 그때 그게 회사 차원에서 현장을 정리하는 거라고 믿었어. 강세리는 숨을 길게 내쉬더니 자기 몫의 카드를 꺼냈어요. 그날 내 전화 맞아. 행사 라인이 엉키면 언론이 먼저 움직여. 그래서 미리 말했어. 그런데 기록 지워 같은 단어는 내 라인에서 나올 수 없어. 난 이미지 관리할 줄 알지 증거인멸까지는 몰라. 강세리의 말은 논리상 빈틈이 있었지만 심리상 빈틈을 일부러 보여주는 태도였어요. 김도윤은 그 빈틈을 탓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그 단어는 경호팀에서 나왔고 경호팀이 누굴 위해 움직였는지 올라가 보면 되겠네요. 테이블 위에 놓인 USB가 묵직하게 시선을 끌었는데요. REC 242 파일의 끝쪽에서 그동안 놓쳤던 아주 작은 떨림이 한 번 더 눈에 들어왔어요. 조수석 쪽에 앉은 누군가의 손이 차창에 반사대에 스치면서 유리에 붙은 얇은 스티커의 문양이 성광처럼 번쩍했거든요. 제인은 그 문양을 기억해냈어요. 이거 본사 보안 라인의 시범 스티커죠.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황기찬이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어주듯 말했어요. 맞아. 일부 라인에만 붙어 있어. 그러면 그 차는 누구나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라는 뜻이었어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내부에서 열렸어요. YL그룹 내부 기록을 제인과 김도윤이 함께 보는 건 불가능했지만 황기찬이 자신의 권한으로 경호팀의 야간 동선 로그를 열었거든요. 결과는 더 복잡했어요. 공식 로그와 비공식 로그가 따로 굴러가고 있었고 비공식 로그는 책임자 한 사람에게만 보고되는 방식이었어요. 누가 책임자냐고요? 이름이 곧바로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보고 라인으로 추적해 들어가자 비공개 접견 같은 애매한 문구가 반복됐어요. 제인은 그 문구를 가만히 읽다가 작은 소름이 스쳤대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네요. 비공개 접견은 장소가 아니라 의미를 숨기는 단어예요. 여기서 잠깐 제인의 마음 얘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제인은 진실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망가질까봐 겁났어요. 한번 무너졌던 기억이 몸에 남아있어 손이 먼저 떨리고 심장이 먼저 놀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기찬이 옆에서 내가 같이 책임질게라고 말한 순간에는 그 떨림이 줄어들었대요. 사랑과 증오가 한 몸처럼 섞여있던 관계가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로 겨우 분리되는 경험이었죠. 김도윤 역시 복잡했어요. 제인을 향한 정서는 애써 안정적으로 눌러두고 있었는데요. 그 눌림이 어느 순간엔 스스로를 찌르더라고요. 내가 제인을 지키겠다는 약속, 방향을 잘 잡고 있나? 김도윤은 그 질문을 가슴 안쪽에 넣고 파일의 파형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의사는 가끔 손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끔 귀로 진실을 살려 올려요.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아주 단순한 공간에서 나왔어요. 골목 끝 오래된 구두 수선집 주인이 건넨 한마디였거든요. 그날 밤에요. 누가 종이봉투를 두고 갔다가 새벽에 다른 사람이 다시 와서 가져갔어요. 봉투 입구가 테이프를 2번 감았는데 테이프가 덜 마른 채로 손에 달라붙을 만큼 급했더라고요. 제인은 그 묘사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대요. 서류를 임시로 숨겼다 치우는 손길 경호팀 단독으론 어렵고 라인이 있어야 가능하죠. 황기찬은 이 말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내가 위로 올라가 보겠다. 내 이름으로 요청해서 문을 열어보겠다. 문이 열리는 순간엔 늘 대가가 따르잖아요. 황기찬도 알았어요. 그 대가가 가족에게 갈 수도 있고 자신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 선택이 어쩌면 사랑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랑을 처음으로 제대로 붙잡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황기찬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버렸거든요. 강세리는 이쯤에서 묘하게 표정을 비틀었어요. 기찬 씨, 나도 그 문 앞에 있을게요. 내가 한 전화, 내가 만든 오해, 내가 배운 방식 다 들고 같이 있을게. 강세리의 말은 고백이자 전략이었고 고집이자 체념이었어요. 결정타는 REC 242의 엔드프레임에서 나왔는데요. 파일이 끝나기 직전 0.3초 남짓한 빈 프레임이 있었어요. 김도윤이 그 구간의 감마값을 천천히 올리자 유리창에 비친 바깥쪽 실루엣이 아주 흐리게 나타났거든요. 정면이 아니라 측면, 그것도 팔꿈치부터 어깨까지의 굴곡뿐이었는데요. 그 굴곡이 입는 수트 라인의 특징과 정확히 겹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어요. 경호팀 책임자가 아니라 경호팀을 취향처럼 이용해온 내부 실세. 제이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바뀔 테니까요. 대신 제이는 조용히 다짐했대요. 이걸로 협박하지 않을게요. 이걸로 거래하지도 않을게요. 이걸로 끝까지 가볼게요. 6번째,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감정의 자리에서 터졌어요. 네 사람이 다시 마주 앉은 밤 제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황기찬, 당신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말 믿을게요. 사람을 피해 멈췄다는 그 한 동작만큼은. 황기찬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고맙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명확해졌어. 내가 믿었던 방식을 깨는 일. 김도윤은 짧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중심을 잡는 일. 강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내 방식의 사과를 선택할게. 내가 저질렀던 조급함을 더 이상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사과. 그 밤 이후의 전개는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겨둘게요. 누가 기록 지워를 지시했는지는 다음 회차에서 이름이 정확히 불릴 테니까요. 다만 지금 분명한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블랙박스는 기억보다 오래 버틴다는 점이에요. 둘째, 회사의 시스템은 사람의 언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비공개 접견 같은 말은 장소가 아니라 책임의 이동을 뜻한다는 점 말이에요. 셋째, 네 사람 강재인, 황기찬, 강세리, 김도윤의 감정은 서로를 찌르면서도 서로를 지탱한다는 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이끄는 복수는 쉽게 타오르지만 쉽게 꺼지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복수는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이들의 복수는 후자 쪽으로 방향을 트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제인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골목 위로 별이 하나 흐르듯 떨어졌는데요. 제인은 속으로 짧게 소원을 빌었대요. 블랙박스의 마지막 프레임을 우리가 아닌 진실이 결정하게 해달라. 다음 회차에서 그 소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기록 지워라는 말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증거가 되었고요. 그 증거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경호팀의 비공식 로그가 공개되면 이름이 불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강재인은 협박 대신 공개를 택할 거예요. 황기찬은 보호 대신 증언을 택할 거고요. 김도윤은 복수 대신 치유의 언어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할 거예요. 강세리는 방어 대신 책임을 택하는 쪽으로 한 발 더 이동하겠죠. 이 선택들이 겹쳐지면 네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관계가 아니게 돼요. 사랑은 사랑대로, 우정은 우정대로, 야망은 야망대로 모양을 바꾸겠지만 한 가지 중심만큼은 바뀌지 않아요.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름 한 사람을 적어둘게요. 김도희. 이 이야기의 원점 같은 이름이에요. 김도윤이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도희야, 이제 내 이야기를 우리가 빼앗지 않을게. 김도윤이 그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는 순간 블랙박스는 더 이상 차 안의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격자가 되더라고요. 목격자는 오래 침묵했지만 결국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다음 회차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거짓말을 침착하게 부숴버릴 거예요. 준비되셨죠? 이제 이름을 부를 차례예요. 누구든 숨을 고르고 들어야 하니까요.
다음엔 그 이름이 화면 아래 자막으로 아주 또렷하게 올라갈 거예요.